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잠깐 보시고 예. 흐름을 보면 좋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22일, 23일 이틀 동안 했으니까 어제 토론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인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는 37.6%, 그러니까 9%포인트의 이 차이가 격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0.4%. 그러면 이제 절반의 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비용에서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80%, 될지. 예, 80%.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이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우선 많이 나온 거부터 볼까요? 이제 예. 권영구 후보는 아마 TV 토론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1.6까지 올라왔네요. 그거는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전하는데 조그만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 이번에 당명을 갖다가 정의당에서 민노당으로 바꿨지만 한동안 이제 페미니스트 정당 이렇게 이제 자기를 갖다가 정체성화해서 본이든 아니든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위기에 빠졌었는데 좀 살린 것 같아요. TV 토론 전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1%대였는데 역시 TV 토론에서 이제 사라지니까 지지율이 이제 빠지네요. 송진호 무소속 후보에게도 뭔가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언론 보도와 또 많은 이 네티즌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침 6시에 TV를 갖다 틀면 애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도 나와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공중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다 우리가 네. 보통 시청률 2% 미만이다 그래서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네네. 요새 뭐 모든 프로그램은 거의 다 뭐 애국가 시청률에 가깝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권영국 후보는 이번에 2%대를 넘어선다면 민노당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 따라 좀 다르죠. 많이 나온 데는 한 49, 51까지 나오고. 그렇죠. 지금 46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50이 넘어서면서 한 54, 55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대법원 개혁에 관한 것이죠. 네. 대법원 재판관을 뭐 30명을 늘리겠다, 100명을 늘리겠다. 이런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의 개혁은 사실 좀 생소한 주제였어요. 검찰 개혁만 해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고 문제를 포함하여 사실은 이제 또 이번 윤석열의 어떤 개혁을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주제인데 대법원 개혁은 그렇게 익숙한 주제는 아니에요. 시대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번에 뭐 조금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런데 대법관은 30명까지 100명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네 사람으로 다 대법관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불안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TV 토론에서 잔가지를 너무 많이 대응해서 득점한 지점은 크게 없지 않냐. 우리 편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시 준비된 후보와 아닌 후보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평점을 매기는 거랑 다르게 가닥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는 포인트를 보면 이게 이 사람 말이 맞아. 더 잘했어 하는데 큰 가닥으로 보면 본질이 좀 훼손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엔 아무래도 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랐죠. 네, 올라갔습니다. 보수 중에 결집도가 높아진 측면도 강하고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의 표집이 과표집된 양상도 나타나거든요.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성향이 340대 230 거의 110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이 보수 과표집 상황은 또 참고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은 합니다. 네. 근데 정당별, 이념별 할당은 안 해요. 그건 여론을 갖다가 그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수가 과표집됐다. 그건 이제 보수가 실제로 보수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확 늘었거나 아니면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한 거죠. 그 열심히 응답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라는 게 각 정당들이 열심히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계엄이 잘 됐냐 잘못됐냐 하면 뭐 압도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 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여론 지형이 한 6대4 가까이 65대 35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선동을 할 때였어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지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 보수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반민주당이잖아요. 반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계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저렇게 과표집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여론조사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표집됐다는 거는 과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과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일면 또 지나치게 과표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난주랑 이번 주 사이에서. 네. 그러면서 KBS에서 나온 또 여론조사, 어제 저녁에 KBS가 한국리서치랑 발표한 조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신뢰 구간도 표본오차도 나오고 있죠. 자, 49대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8%,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없다, 모름, 무응답이 7%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적어진 거죠. 최근에는 한 12, 3까지 나왔는데 그런 무응답자나 투표하지 않을 성향의 그런 투표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뭐 없다, 모름, 무응답은 이제 거의 투표 안 한다고 보고. 네. 권영국, 황교안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치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초창기에 6% 왔다 갔다 하다가 8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작은 포션에서 이만큼 올라간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1, 2%가 그렇죠. 올라가도 그건 큰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반응을 갖다 분명히 이준석한테는 하고 있다는 거고 이준석 지지자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죠? 20대, 30대 남성들이 아무래도 주가 되고 있죠. 중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대, 30대 투표율이 항상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고령층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2030 투표율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러고 이재명, 김문수가 이제 49, 34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KBS, MBC, SBS 방송 3사는 지금 출구조사를 갖다 공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출구조사 때까지 보통 3번 여론조사를 해요. 샘플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한 3,000 샘플 정도 할 겁니다. 지금 이 KBS 샘플도 3,000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출구조사 건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출구조사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출구조사 기관,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아마 서너 개사가 합해서 할 텐데 그 중에 하나한테 자기들이 의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기법은 비슷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우리가 출구조사 정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나중에 뭐 이거 사전투표가 합치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대충 추세는 반영한다고 보는데 김문수하고 이준석 합계가 얼마냐가 지금 이제 관심인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후보 단일화 여부하고. 그렇죠. 합치면 42가 되는 거죠. 49대 42.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마 더 근접했을 것 같아요. 두 후보 합계가. 그렇죠. 리얼미터로 따지면요. 48. 그러니까 1.4%포인트를 앞서는 걸로 이 합치는 김문수, 이준석 이 그룹이 48, 이재명 4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가 지금 이제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 갖다 희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김을 빼는 거겠죠. 그렇죠. 너희들이 단일화 갖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단일화 미리 얘기해서 이제 김을 갖다 이제 빼는 건데 단일화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만약에 한다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근데 다음에 너한테 당권을 주기로 하고 단일화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당권 플러스 총리까지도 지금 이 거래 대상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총리는 이제 뭐 공동정부 이런 거니까 네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섀도우 캐비넷 자체에 발표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자리 있잖아요. 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내가 다음에 내 경쟁자한테 너 다음에 내 구청장 공천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는 전형적인 매건 매직이라고 그렇죠. 흔히 불리는 거죠. 매수 후보자에 대한 이 그건 매수가 되는 거죠. 그건 이해 유도. 예. 그러니까 매수는 이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이해를 유도하는 거죠. 예. 이해 관계를 유도해서 그건 굉장히 매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중대한 만약에 범죄죠. 당대표를 주기로 하고 후보 단일화 했다. 그거는 이제 이해 유도죄인데 뭐 당대표 준다고 해서 어음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부도수표 같은 건데 그걸 갖고 뭐 응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공동정부를 해서 둘이 이제 김문수는 대통령을 하고 이준석은 총리를 한다. 이거는 뭐 얘기는 돼요.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그걸 받을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공동정부 6개월도 안 돼서 와야 될 가능성이 큰데 서로 생각이 다른데 1년도 안 돼서 와야 돼갖고 그 책임을 다 혼자 뒤집었을 거냐? 그거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원하지 않는 카드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10%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고양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5%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5%가 일반인이 볼 때 10하고 15가 무슨 차이냐 하지만은 우리가 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상징적인 구간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앞으로도 계속 돌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선거장을 100%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선거법이 정한 어떤 공적인 신뢰 같은 거죠. 공적인 인정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 10%에서 15%로 볼륨을 올리려면 누구 표를 가져가야 가능하냐?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보수가 지금 이제 결집을 시작하면 보수가 영화에서 이준석을 올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진보는 이미 결집이 다 돼서 있잖아요. 85% 이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중도 같은 경우는 한 5대2 정도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부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겠죠. 중도에서는. 중도는 약간 좀 선택에 공보성이 좀 떨어지고 유연성이 좀 높은 편이니까 거기서는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5%포인트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죠. 천재지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없고 현재 1강, 1중강, 1약이라고 하는 구도는 조금의 어떤 미세 변화가 있지만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제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서 개혁신당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곧 입당을 한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단일화를 할 것이다. 옆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랑 같이 당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몸값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탈당을 갖다가 이제 압박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 스스로 결단하게 해야지 김용태에 의해서 밀려난 것처럼 되면 윤석열이 뭐가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때는 김용태가 밀어붙여서 윤석열이 탈당한 것처럼 해야지만 이쪽에는 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는 득표가 되는 거죠. 근데 득표를 갖다 그래서 득표율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원래 강한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 하는 거는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김용남 의원이라고 했나요? 네, 김용남 전 의원, 네,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풍찬 노숙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풍찬 노숙이 얼마나 힘든 거 알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우선 합당을 사실상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합당을 해갖고 만약에 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면 그거는 그건 뭐 1등 공신이 되겠지만 그냥 당권 싸움 더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친윤들이 사실은 뭐 당권이 다수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합당을 해서. 근데 그럼 김문수가 졌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이런 사람이 이제 차세대 리더로 클 거 아닙니까? 한동훈. 뭐 이런 면에서는 보수의 변화이긴 해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계엄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다 가져나가는 거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 안착은 되겠죠. 그런 걸 바라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준석이 나중에 극적인 효과로 거기에 이제 합류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부도수표 갖고 어음 같은 얘기라서 쉽지가 않겠다. 그게 되려면 따라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전제 조건들. 그래서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진짜 가능성은 없는 거지만 김문수가 좋다. 나는 이재명한테 정권을 준 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사퇴하겠다. 이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일화 한다면. 조건 없이. 이준석으로. 근데 한번 크게 요동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죠. 타고 한다고 제가 볼 땐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중량감, 경험감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은 크게 한번 흔들리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전체판은 이준석이 주도하는 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치판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에서 주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도 사실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워딩들이 절대 안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외의 전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양쪽을 공격하면서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고 전체 이 정치적 자산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단일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또 회의적인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 가장 남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경호 문제, 실험 문제, 뭐 말실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29일 사전선거 전에 가장 그렇죠. 큰 이슈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3차 토론이 아마 사전투표 27일입니다. 예, 이틀 전. 27일. 예. 3차 토론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갖다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해 보면 뭐 3차 토론이 끝나고서 보자. 지금 현재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양측에 메신저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3차 토론까지 자기가 해보고 최대한 몸값을 올린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 둘이 뭐 여론조사 해갖고 합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그리고 3차 토론 앞서서 단일화 하기로 했다. 3차 토론 끝나고 그날 당일에 여론조사 해갖고 그러면 뭐냐면 단일화 갖다 그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3차 토론이 단일화를 하기로 한 두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 토론이 끝난 그 다음날 하루 동안 뭐 2개, 3개 기관, 보통 3개 기관이 하죠. 양쪽에서 하나씩 지명을 하고 그 중간에 하나.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다음날 후보를 갖다 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여기서는 사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만뒀는지. 국회의원 선거랑 다르죠. 한다면 지금 남은 길은 그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벌써 양측 간에 은밀하게 토일 월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변수가 있잖아요. 이준석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 나는 당을 위해서 보수 진영을 위해서 나의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전격적으로 하면서 보수의 영웅이 되고, 이후에 보수 진영의 이합 집산 과정에서 한동훈과 경쟁하고 하면서 다시 보수 진영의 이 국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는 이미 여론조사 해본들 사실 뭐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갖다 되치기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업어치기할 없죠. 가능성 없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여론조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법 갖고 심겨루기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첫째, 계엄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네.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사후에 이것을 주도했던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당내. 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탄 세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예. 뭐 등등 한 3가지 정도를 내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돼 갖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김문수와 국민의힘이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후보직은 내놓지만 주도권은 자기가 줬다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정도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그게-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걸어온 경로를 보면요. 그게 이제 양자간의 윈윈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래서 단일화라고 하는 걸 갖다 얻고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얻고, 김문수는 그걸 얻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은 이 계엄 세력을 완전히 진압했다. 네. 그렇죠? 일기당천으로 진압한 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못한. 한동훈은 그거 하다가 쫓겨났는데 네. 탄핵하다가 쫓겨났는데, 이거는 한동훈도 못한 걸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과 전체 보수 진영의 리더로 한동훈을 제치고 이준석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주목 효과는 훨씬 그렇죠.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런 게임을 갖다가 해볼 수는 있다. 이준석이.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도- 역시 김원국 박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되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야. 역시 이제 훌륭한 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는 또 진행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분석력이 가장 탁월하고 기획력이 높은 분이 사실 민병도 전 의원이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아야 될 테고 좀 쓰이면 좋겠는데,